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28살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에게 운명의 장난처럼 찾아온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우리 집은 특별히 부유하진 않았지만 정이 넘치는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로, 어머니는 동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답니다. 그런 가정 환경 덕분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강남구청 산하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비록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는 일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현우. 첫 만남에서 그는 단정한 차림새에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저를 대했어요.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밑에서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배경이 무색할 만큼 겸손하고 진중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사회복지사라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것뿐인데 민지 씨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셨으니까요. 현우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깊어져 갔어요. 6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현우가 청혼을 했습니다. 반지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꿈만 같은 나날을 보냈답니다. 현우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된 날,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처음 만나는 어색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의 그 불안감은 제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현우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규모에 놀랐지만 더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 될 분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제게 건네는 첫 인사가 우리 아들이 사회복지사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라는 말이었죠. 그 말투에 담긴 경멸이 느껴졌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한 편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입은 옷부터 말투, 심지어 제 가족 배경까지 샅샅이 파헤치듯 질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우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는데 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징조를. 결혼 준비 과정은 신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시간이어야 했는데 저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고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예식장을 정할 때도 심지어 청첩장 디자인까지 시어머니의 결정이었죠. 이런 일은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게 관례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문의 결혼식은 늘 이렇게 해왔어. 박 회장 아들 결혼인데 내가 알아서 하게 둘 수는 없지. 그럴 때마다 현우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가문은 체면이 중요해서 그래라며 어머니 편을 들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셨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며 결혼식을 맞이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우를 사랑했기에 이 모든 것이 결혼 후에는 나아질 거라 믿었죠. 하루빨리 신혼집에서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직후 현우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살자. 어머니가 신혼부부가 따로 나가 사는 걸 원치 않으셔.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살자니 불안했지만 현우를 믿고 따랐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며 핀잔을 주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을 할 줄 모르나 보구나.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매일 같이 듣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현우의 방관이었어요. 그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화도 줄어들었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서재에 들어가 일한다며 나오지 않았고 주말에는 골프나 친구 모임으로 집을 비웠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 우리 그만 독립하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자 현우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안 돼. 어머니가 원치 않으셔. 그리고 나도 부모님 댁이 편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현우의 모습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죠.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동안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생기고 현우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갖게 되는구나. 현우야, 내 아들이 태어나면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임신의 기쁨으로 금방 잊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임신 중에도 저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특정 음식만 먹어야 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해야 했으며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했죠. 우리 손자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태어나려면 내가 이것들을 지켜야 해. 저는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 결과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딸이라고? 다시 검사해봐. 분명 실수일 거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고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대했어요. 현우마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 가정에서 제 아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임신 중반에 접어들면서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저는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현우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이를 누가 키우게? 부모를 들릴 거야? 현우도 이번에는 단호했어요. 민지야,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에 전념해야지. 우리 형편이 내가 일할 필요 없잖아.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압박과 현우의 냉담함에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사회복지사의 삶을 포기하게 된 그 순간 가슴 한편에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어요. 10달의 긴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분홍빛 두 볼이 사과처럼 통통하고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병실에서 수아를 품에 안고 속삭인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와서 아이를 한 번 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겠구나. 우리 가문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 출산의 고통도 채 가시지 않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다가 다음에는 아들을 낳자라는 말만 남기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의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웠답니다.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가 울 때면 짜증을 내며 시끄러운 소리로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비난했어요. 육아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돌봄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을 때도 현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면했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던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직은 현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그 생각을 접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현우의 무관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수아를 안아주거나 돌봐주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현우 씨, 왜 수아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딸인데. 그러자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난 아들을 원했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필요했다고. 딸은 그냥 별로 기대가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수아는 그저 현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제는 저 자신보다 수아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가 첫 돌을 맞이할 즈음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말로 저를 괴롭혔어요. 현우와의 관계는 이미 형식적인 부부 사이로 변해 있었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에 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 아이가 민지 씨 딸이군요. 정말 예쁘네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육아와 병행할 수 있게 시간을 조정해 드릴게요. 민지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제안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일은 무슨 일?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체면이 있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에서 버텨야 한다고.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정체성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하는 시간에 수아를 데리고 복지센터에 나가 일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시어머니가 받았던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현우 앞에서 저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몰래 나가서 일을 하다니.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는 게 부끄럽구나. 현우는 또다시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집 사정이 어렵네? 돈이 필요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고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 삶의 의미예요. 그러자 현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웃기지 마. 넌 이제 수아 엄마야.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해. 그날 밤 저는 수아를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처럼 살지 않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해.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딸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수아가 첫걸음말을 떼고 첫 단어를 말하는 순간들은 제게 무한한 행복을 주었어요. 어느 날 수아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그 작은 목소리에 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수아가 3살이 되던 해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점심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수아를 데리고 오랜만에 백화점에 나갔답니다. 수아야, 오늘은 엄마랑 신나게 놀자.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자.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백화점 유아복 매장을 둘러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보고 환하게 웃었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딸과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유아복을 몇 벌 사고 나와 푸드코트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현우였어요. 그는 오늘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는데 왜 백화점에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몇 발짝 다가가던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1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우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정처럼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수아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려왔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본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어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거리를 두며 그들의 뒤를 밟았죠. 그들은 백화점을 나와 근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현우의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현우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오자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그 여자와 아이는 누구죠?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알아버렸구나.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드러난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벌써 1살이 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나와의 결혼은 부모님의 뜻이었어. 특히 어머니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하지만 내 마음은 늘 그녀에게 있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의 냉담함, 무관심, 그리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심까지.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면서 왜 결혼 후에는 그토록 저를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현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나요?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모르셔. 알면 큰 소동이 날 테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결혼 상대로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가 딸을 낳자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유까지. 그녀는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를 통해 손자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자 실망한 것이었죠. 이혼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아. 하지만 수아는 내 딸이니까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를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수아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절대 안 돼요. 수아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수아에게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잖아요. 현우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박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 최고의 변호사들을 내세워 싸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수아를 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 중인 틈을 타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친정 부모님은 저의 상황을 듣고 크게 놀라셨지만 묵묵히 저와 수아를 받아주셨어요. 민지야, 엄마가 널 도울게. 우리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친정아버지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그 변호사는 가정법 전문가였어요. 김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재벌가인데.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현우 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이중생활 증거를 모으고 그가 수아에게 무관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확보했어요. 물론 시댁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끊임없이 연락해 협박했어요. 감히 우리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내가 누구인지 잊었니?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힘들었습니다. 시댁 측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내세워 저를 압박했고, 심지어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 증언까지 준비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현우의 이중생활 증거가 결정적이었고, 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적절한 양육비도 받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체면을 위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려 했지만, 현우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가정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 밖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잘 살아. 수아도 잘 키워.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수아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점차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김민지로서 존중받을 수 있었어요. 그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수아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현우가 수아에게 아버지로서 존재감이 너무 약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내가 그림을 제일 예쁘게 그렸대. 매일 밤 수아의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힘들지만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육비는 꾸준히 들어왔지만 현우는 수아를 만나러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오히려 그게 수아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5살이 되던 해 센터의 추천으로 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며 밤에는 수아를 돌보는 일상이 고되었지만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대학원생이던 정태호 씨를 만났어요. 태호 씨는 제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스럽게 저와 수아를 대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늘어났고 종종 주말에는 수아까지 셋이 공원에 가기도 했어요. 수아야, 이거 줄넘기 하는 법 알려줄까? 태호 씨가 수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수아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태호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될 수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수아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태호 씨와의 관계를 서두르고 싶지 않았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는 아동복지 전문가로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민지 씨의 프로그램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동료의 그 말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의 아픔이 다른 이들을 돕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수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놀라운 것은 수아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다는 점이었죠. 한 번은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보고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려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엄마,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수아의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이 아이를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왔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 질문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아의 나이에 맞게 최대한 진실을 말해주려 했어요. 수아야, 엄마와 아빠는 서로 너무 달라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그건 절대 수아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수아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또 수아의 아빠도 수아를 사랑해.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랑 살 수 있어서 난 행복해요. 그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수아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란 수아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법과 정의에 관한 관심이 남달라서 토론 대회에 나가 상을 타기도 했죠. 선생님들은 수아가 법조인의 자질이 있다고 칭찬하셨답니다. 엄마, 나 변호사가 될래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수아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현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수아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수아에게도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조심스럽게 수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렇게 10년 만에 현우와 수아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날, 현우는 예상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수아야, 많이 컸구나. 정말 예쁘게 잘 자랐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수아는 담담하게 질문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결국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사실은 용기가 없었어. 그 만남 이후 현우는 가끔씩 수아를 만나러 왔고 생일 선물도 보내왔어요. 하지만 수아는 아버지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탓이었겠죠. 시간이 흐르며 제 커리어도 점점 성장했어요. 이제는 복지센터의 팀장이 되어 많은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답니다. 특히 편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거든요. 대학원에서 만났던 태호 씨와의 관계도 여전히 이어져 갔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저와 수아의 속도에 맞춰주었어요. 수아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수아야, 태호 아저씨랑 결혼해도 괜찮을까?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당연하죠. 저는 태호 아저씨가 정말 좋아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작은 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수아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저에게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의 따뜻함과 이해심 덕분에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답니다. 수아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엄마, 나 로스쿨 가고 싶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가 될 거야. 수아의 확고한 꿈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와 수아 모두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아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그 결과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답니다. 입학식 날 수아는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이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수아는 대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혼 소송에서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로 명성을 쌓아갔답니다. 민지 씨, 수아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네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태호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친할아버지였기에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현우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수아가 현우를 닮은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수아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는 의연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짧은 만남 이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수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수아도 저도 경계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만남 요청에 결국 응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만난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고집스럽고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후회와 쓸쓸함이 깃든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그리고 수아야.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녀의 털어놓는 이야기에 저도 수아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우의 두 번째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사실 장애가 있었고 여자는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우를 떠났다고 해요. 결국 현우는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손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완벽한 손자만을 원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내게 남은 전부야.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있던 오랜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아도 묵묵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지. 우리 가문의 명예도 많이 실추됐단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가문이 이제는 몰락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만남 이후 시어머니는 종종 수아에게 연락을 했고 수아도 가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복 동생도 만났는데 그 아이와도 나름의 형제애를 쌓아갔어요. 수아의 넓은 마음씨가 자랑스러웠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외로워 보여요. 수아의 그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변호사로서 첫 번째 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변호를 맡았는데 상대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수아는 밤낮으로 준비해 결국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냈어요. 수아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그 말에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사세요. 딸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아는 점점 더 유능한 변호사로 성장해갔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 역시 복지센터에서 승진하여 이제는 센터장이 되었답니다. 태호와의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은 비록 전통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수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수아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아버지가 큰일을 저질렀어. 수아는 그 전화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현우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현우는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고 했어요. 수아야, 내가 변호를 맡아줄 수 없겠니? 내 아버지가 이대로 가면 중형을 살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에 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수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수아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수아는 하루 종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호와 저는 수아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수아야, 할머니의 부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로서 존재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도움을 바라신다니. 태호는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내 편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다음 날 수아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혼자 가겠다고 했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걱정 마세요. 몇 시간 후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나 봐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변호를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가 중형을 살게 되면 이복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놀라서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수아는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예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사람을 변호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원칙에 어긋나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이복 동생을 위해서는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수아의 해결책은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지키면서도 인간적인 배려를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셨어?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외면할 수 있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원칙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오열하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셔서 놀랐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현우에게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구치소에 있는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는 이제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민지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수아 때문에 왔어. 그 아이가 걱정돼서.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구나. 내 덕분이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어. 그의 후회 어린 목소리에도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치유된 상처였기 때문이겠죠. 너의 이복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 우리 민석이는 특별한 아이야. 많은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저는 현우의 아들 민석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수아와 함께 정기적으로 민석이를 방문했고 그 아이가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답니다. 현우는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홀로 민석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그리고 수아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정말 용서하셨어요? 할머니와 아버지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엄마에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호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해요. 수아는 이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28배 저는 결혼이 파탄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저와 수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아도 이렇게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